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언어의 이해 9번째 시간이 돼버렸네요. 이 앞주, 여러분들 중간고사 기간이었죠? 중간고사 기간에 좀 푹 쉬셨어요? 예. 뭐 어차피 중간고사 보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뭐 언어의 이해, 이 수업 자체가 이론 수업이기 때문에 기말고사를 뭐 가지고 평가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더불어 이번 학기 자체가 대면 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실질적으로 뭐 평가를 한다 이런 것들이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냥 저는 이번 학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언어의 이해이기 때문에 언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번 수업을 이 학기 수업을 들었더니 언어라는 것이 이러한 것 정도이구나라는 정도로 이론에 대한 기본 바탕을 좀 이해하고 가셨다면 그걸로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여러분과 이야기해 봐야 될 것은 언어학의 분류입니다. 언어학의 분류. 그래서 이 언어학의 분류는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2주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요. 그러니까 이 언어학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언어의 이해이기 때문에 언어의 이해의 이 부분에 있어서 언어학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러면 이 언어학을 학문적으로 그렇게 접근했을 때 어떻게 분류해 놓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 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어학 이번 시간에 이야기하게 될 것은 음성학과 의문론과 그다음에 형태론 이런 세 가지를 이야기하게 될 건데요. 먼저 이제 그 음성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음성이죠, 음성.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뭡니까? 이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뭡니까? 무언가를 전달해 주고자 하는 의도로 제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음성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제가 말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연구한다. 이게 이제 음성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성학의 정의라는 것은 지각할 수 있는 모든 음성의 차이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각할 수 있는 모든 음성의 차이는 지각이 뭡니까? 여러분들 지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들었을 때 인지할 수 있는 것들이죠. 인지할 수 있는 것들이 음성으로 그러니까 소리라는 것이 나타났을 때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통해 가지고 어떠한 이해를 하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지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런 지각할 수 있는 모든 음성의 차이를 대상으로 연구한다는 거죠. 더불어서 인간의 청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소리의 물리적 속성과 인간이 어떻게 각각의 소리를 구분해서 말하고 있는지 인식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각, 우리가 이제 귀로 들을 수 있는 것들을 그것이 이제 소리라고 할 수 있죠.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소리가 나오고 어디에서 어느 발음 기관을 통해서 어떻게 소리가 나오고 그 발음 기관을 통해서 나온 소리가 어떤 화자에게 어떻게 전달되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발화자가 소리를 발산하는 그러니까 제가 발화자가 되겠죠. 이 발화자인 제가 소리를 이렇게 발산한다. 발산하는 말을 한다. 그랬을 때 그것이 다양한 신체 기관. 제가 여기서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이 다양한 신체 기관이라는 것은 제가 단순히 그냥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 이 자체가 이 말이라는 것으로서 이렇게 표현돼 나오고 있지만은 그 과정 안에서는 제 목의 울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혀 안에서의 어떤 그 공기의 진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음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다양한 신체 기관이겠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신체 기관을 통해서 소리내는 과정과 이 소리가 공기와의 접촉을 통해서 진동되면서 상대방 여러분들의 청각 기관 이 귀죠 청각 기관에 도달하는 과정 등을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음성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음성학은 여러 가지 이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조음 음성학이라는 게 있죠. 조음 음성학. 그럼 조음 음성학이 뭐냐? 그랬을 때 조음 음성학은 생리 음성학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생리 음성학. 그래서 언어 핵이라는 것이
화자와 여러분들이 듣는 청취자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는 조건 하에, 그러니까 화자와 청취자가 있다는 조건을 가지고 이야기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서 이야기하는 뭐 독백과 같은 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화자로서 말을 하고 있고 여러분이 청취자로서 듣는다는 전제를 하고 그 화자인 제가 화자를 대상으로 제 말을 하고 있는 화자를 대상으로 화자가 메시지를 말할 때 그 발음기관의 움직임이 어떠한지를 연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이 나오고 있는지를 갖다가 그 움직임을 연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발산하는 발음기관의 의미라는 것은 혀, 입술, 턱, 입천장, 이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그 얼굴 모양의 그 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림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림을 보면 이제 그 그림에서 어떻게 이 발음이 되고 어느 부분에서 울림이 나와가지고 소리를 전달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 뭐 전설모음, 후설모음 이런 말이죠. 전설이라는 것은 앞에 전설이죠. 혀죠. 혀설자이기 때문에 전설 앞에 혀의 발음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거. 뭐 후설모음 그러면 뒤에 혀의 움직임을 통해서 나오는 모음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들이 바로 조음 음성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게 음향 음성학이죠. 이 음향 음성학이라는 것은 물리 음성학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성의 물리적 구조를 음향, 그 다음에 물리적 표현으로 분석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음향 음성학은 음성학 연구에 있어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가장 오래된 분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파를 물리적 현상으로 파악해가지고 실험하고 또 분석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오실리스코프 같은 기기들을 사용해서 언어 음성의 객관적 분석과 기술의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발음이 좀 안 돼. 오실로스코프라는 그 기계 있죠. 그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죠. 오실로스코프 이 기계 보이지 않습니까? 그 기계를 통해 가지고 그 기계의 어떠한 데이터들이 어떠한 언어 음성에 있어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높낮이라든지 음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음파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데시벨에서 어떻게 소리를 전달하게 되었을 때 그 음파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바로 음향 음성학이라는 음향이죠. 음향.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소리가 소리로서 음향, 그러니까 전달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향 음성학의 이 과정이라는 것은 입 밖으로 나온 소리가 귀에 도달되기까지의 물리적 과정을 전제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입 밖으로 아 하고 이렇게 소리가 나왔을 때 그 소리가 아 하고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귀에 청취자의 귀에 도달되기까지의 그 과정이라는 게 어떠한지 아 하고 제가 나오면 뭡니까?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들 귀로 가는지 보입니까? 전혀 보이지가 않죠. 죄송합니다. 다만 뭡니까? 소리로서 전달이 되고 있죠. 음향으로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음향으로 전달되는 것이 제가 아 하고 물리적으로 이렇게 아라고 말을 한다 그랬을 때 그 아 하고 발음이 되는 것에 그 다음 과정은 뭐겠습니까? 발음 기관의 움직임이죠. 제가 어떻게 발음이 돼가지고 아라 소리를 내게 되었느냐. 그 다음에 그 소리의 발생의 방식, 그 다음에 기술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이 바로 음향 음성학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게 청취 음성학이라는 게 있죠. 청취 음성학. 그래서 청취는 듣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리와 관련된 부분을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또 청취 음성학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들어야 되는,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어떻게 들리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음성학이라는 것은 지금 뭐 조음 음성학, 그다음에 음향 음성학, 이렇게 청취 음성학 이 세 가지 정도를 지금 벌써 얘기를 해봤는데요. 조음 음성학이라는 것이
화자와 청자를 전제로 해가지고 어떻게 이 말에서 발음이 돼가지고 나오느냐를 연구하고 있다면 음향 음성학이라는 것은 그 발음되어 나온 것들이 어떻게 상대방 화자에게 전달되느냐 이 과정을 연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청취 음성학이라는 것은 그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느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연구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음성학 하면은 음성 하면은 뭡니까? 그렇죠. 말이죠, 말. 그 말을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 말을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이제 말을 죄송합니다. 아유, 환절기가 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지금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몸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환절기가 되면 제가 좀 이 비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소리가 여러분 뭐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좀 달라졌을 고 있죠. 그래서 좀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를테면 음악 음성학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00년 전에 인도의 어떤 파니니가 연구를 했다라는 게 교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음악 음성학이 그만큼 오래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어떠한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도대체 말을 어떻게 할까? 그다음에 그 말이 어떻게 어느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발음되고 나오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연구하려고 했다는 거고 그 연구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일종의 음성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청취 음성 다음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음성학은 실험 음성학이 있겠죠. 그러면 이 실험 음성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실험이죠, 실험. 그러니까 음성이라는 것이 어떤 실험을 통해서 해봤을 때 어떠한가 이런 거죠. 그래서 기계 음성학이라고도 이 실험 음성학을 불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음성학자가 자신의 감각에 의하여 음성을 직접 관찰하고 연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를 보충하거나 명시 교정하기 위해서 기계를 사용하는 게 바로 실험 음성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감각의 음성을 직접 관찰한다는 것은 뭡니까? 음성학자가 자신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어떤 식으로 발음을 하고 있고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런 것을 이야기를 막 하는 가운데서 그것을 갖다가 내가 이렇게 어떻게 말을 하게 됐지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는 과정에 기계가 그 역할을 같이 담당하게 됨으로써 그 기계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음성이 전달되고 있는지를 연구하는 그게 바로 실험 음성학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크게 네 가지 정도를 지금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네 가지 정도를 이제 얘기해 봤죠, 여러분들하고. 그래서 이런 네 가지 큰 분류 말고 이제 그러니까 크게 그러니까 음성학 하면은 조음 음성학, 음향 음성학, 그다음에 청취 음성학, 실험 음성학 이런 것들이 큰 구분으로 나뉘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많은 분야에서 연구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연구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음향 음성학의 입장이라면 그다음 뭐 조음 음성학 이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뭐 청취 음성학, 실험 음성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음성학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외에 이제 어떠한 그 음성학의 범주를 탐구 범위에 따라 나눠 보면 일반 음성학이라는 것은 모든 언어를 대상으로 인간의 음성적 실현을 연구하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그걸 이제 일반 음성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비교 음성학이라는 게 또 있죠. 비교 음성학. 그래서 비교 음성학이라는 것은 특정한 언어나 방언의 음성적 특성을 연구하거나 둘 또는 그 이상의 여러 언어들의 음성적 차이, 비교를 하는 거죠. 비교.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 언어들, 이를테면 뭐 한국어와 영어, 그러면 한국어와 영어의 비교. 이게 비교 음성학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발음이 되고 있고 발음 기관이 어디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설모, 후설모음, 뭐 전설모음 이런 것들이 뭐 어느 이럴 때 뭐 국어의 특성이다. 그러면은 영어의 특성은 또 뭐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바로 비교 음성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통시 음성학이 있는데요. 이 통시 음성학이라는 것은 언어의 어떠한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음성의 변화를 연구하고 특정 언어가 역사 속에서 받은 음울의 변화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언어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 이게 바로 통시 음성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통시음성학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공시음성학이라는 게 또 있죠. 이 공시음성학이라는 것은 음성 변화에 있어서 한순간에 공시적으로 연구한다는 거죠. 공시적으로. 그래서 특정 시기, 공시기 때문에 어떤 특정 시기 동안에 언어 음성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 공시음성학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그 탐구 방법에 따라서 지금 한 네 가지 정도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일반 음성학, 비교 음성학, 통시 음성학, 공시 음성학. 일반 음성학은 모든 언어를 대상으로 해라. 비교 음성학은 어떤 특정한 언어를 비교하면서 연구를 해봐라. 그다음에 통시라는 것은 역사 속 안에서 연구를 해봐라. 공시라는 것은 특정 시기 동안에 어떠한 음성에 대한 연구를 해봐라. 이런 것들이 탐구 범위에 따른 음성학의 구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다음으로 이제 교육적 의도에 따른 구분이 있습니다. 교육적 의도. 그래서 교적 음성학이라는 것은 교적이죠, 교적. 말 그대로 우리가 교적이라는 거 우리가 고쳐야 된다는 거죠. 고쳐. 그러면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했을 때 바로 이 교정 음성학이라는 것은 외국어의 정확한 발음을 습득하게 하고 그 발음을 교정하기 위해서 교실이나 실험실에서 시행되는 방법과 기술을 주 내용을 하는 것이 바로 교정 음성학이라게 되겠죠. 다음으로 이제 결합 음성학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음성들이 결합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둘이 이렇게 모아지느냐, 또 그 어떻게 영향 관계가 형성되느냐, 어떻게 서로에게 그러니까 영향을 주면서 어떻게 변화하느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바로 결합 음성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적 목적이죠. 교육적 목적이기 때문에 교육적 목적 교정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어떻게 서로 영향 관계를 주고받으면서 결합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바로 교육적 의도에 따른 구분. 그래서 교정 음성학과 결합 음성학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음성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음성학이라는 것이 뭐 여기 이제 나와 있듯이 아주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음성학에 대한 연구를 그러면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했을 때 그냥 여러분들은 아 이런 정도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정도로 이해하고 가면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그러면은 도대체 좋은 음성학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아니면 음양 음성학이 뭐지에 대해서 굳이 막 구체화해서 이해할 필요는 없죠. 왜? 여러분들은 어, 전문 연구를 하는 부분들이 아니니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언어학과라면 이러한 그러니까 음향 음성학이라든지 조음 음성학, 그다음에 청취 음성학, 실험 음성학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아주 구체화돼 가지고 아주 한 학기 동안 아주 열심히 배워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여기서 아 이렇게 언어학이 구분되고 있구나. 그래서 음성학은 이렇게 나뉘어져서 연구가 되어지고 있구나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볼 부분은 의문론이 되겠습니다. 의문론. 그럼 의문론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랬을 때 이 의문론이라는 것은 언어 음성의 기능적인 면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능적인 면을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음성 요소의 조음적 혹은 음향적 현실이나 무수한 개인적인 변이음을 무시하고 메시지의 이해와 이바지하는 음성적 구분만을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조음적이라든지 음향적 현실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다뤘을까? 음성학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아예 무시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의 이해와 그것들을 그래 메시지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이해하지 않은 음성적 구분들이 도대체 뭐냐를 갖다 연구하는 게 바로 의문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의문론이라는 것은 음성의 성격이라든지 탐구 범위에 따라서 다양하게 세분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의문론을 크게 이제 세 가지 관점에서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정의라는 것도 역시 그냥 여러분들이 듣고 이런 정도로 세 가지 관점에서 정의를 할 수 있구나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문론의 세적인 첫 번째는 심리적 관점에서의 의문론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 심리적 관점에서의 정의라는 것의 대표자로서 보드행드, 쿠르트네라든지 서피어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드행드 이름도 어렵네요. 보드행드, 쿠르트넬은 의문을 언어 음성의 심리적 대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국어에서의 빠 정도로 발음되겠죠. 빠에 해당하는 소리는 실제로는 피와 파, 다음에 바, 이런 두 개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는 파와 바. 그런데 한국 사람은 이 소리의 차이를 의식하지 않고 하나의 소리로 의식하다. 빠 이렇게 한다고 그랬을 때 바 하면은 이게 원래는 파, 바 이것의 두 건데 두 가지 소리가 해당되는 건데 그거를 한국 사람들은 그냥 하나로 인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말소리가 머릿속에 반영된 것이 곧 의문이라는 것이 바로 심리적 관점에서의 의문론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더불어서 서피어는 말소리가 존재하는 세계가 둘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실제적 존재이고 다른 하나는 심리적 존재라고 봤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의문론이라는 게 이렇구나. 그래서 서피어는 이렇게 얘기했고 쿠르트네는 이렇게 얘기를 했구나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해 볼 게 분포적 관점에서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대표가 존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의문을 존스는 정의를 하면서 한 의문이라는 것이 어떤 언어에 있어서 음성들의 가족인데 그 음성들은 성격상 서로 관계가 있고 그 족은 그 중에 어느 한 음성도 단어에 있어서 다른 음성과 동일한 음성적 환경에서 쓰일 수 없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수가 말하고 있는 것이 뭐 이를테면 얘는 이런 거죠. 국어에서의 역시 아까 빠 같은 가령 바보라는 소리가 있을 때 어두에서는 파 하는데 파 소리로 그러니까 어의 중간이죠. 거기서는 바 소리로 그러니까 바보 할 때 바보 한다 그랬을 때 그게 처음에는 파로 시작됐다가 가운데 가가지고 바로 된다는 거죠. 어 그래서 서로 다른 소리나 이것들이 서로 마치 유사하게 아까 얘기하고 있듯이 P와 B가 한국인들이 의식하는 이해하는 과정 안에서는 같이 이해된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이 중에서는 결코 그러니까 파가 나타나지 않고 두에서는 또한 바가 서로 결코 나타나지 않는 상호 보완적인 분포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동그란 우문으로 묶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파와 바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바보 이렇게 하면서 그걸 하나로 이해해버린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이때의 각각의 음성적 파와 바는 한 음운의 변이음 그러니까 하나가 파와 바로 이렇게 서로 다르게 변이돼 가지고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 정도를 이해하고 가시면 될까. 여러분들 그냥 이거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바보 할 때 바보가 그냥 우리는 한 단어로 들리는데 시작할 때는 파라는 것으로 시작되고 그 중간에는 바라는 것으로 변화돼 나타나 가운데서 이 바보라는 것이 발음된다는 거죠. 그럼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바로 의문론이라 뭐 이런 정도로만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기능으로서 셋째로서 이제 기능적 관점에서의 정의라는 것은 어떤 언어에서 지적인 의의를 분화할 수 있는 모든 음적 대립을 의문적 대립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대립에 있어서의 각 항을 변별적 의문 단위 즉 음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능적 그러니까 기능적인 의미에서의 의문이다 의문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여러분들 이런 정도가 있구나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정의가 있다. 그래서 심리적 관점, 그 다음에 분포적 관점, 그 다음에 기능적 관점 이렇게 봤을 때 의문론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보라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을 때 바보 하면은 우리 그냥 바보 한 단어로 그냥 들리지만 그게 그 안에 어떤 의문의 어떤 특성을 갖다 분석해 보면은 그게 처음에 시작은 파로 돼 있다가
중간에서는 바로 변해가지고 우리가 들을 때 그냥 바보 이렇게 들린다. 이런 거 정도로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음소론인데요. 그러니까 음운론 아래서도 이 음소의 의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음소 론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죄송합니다. 했을 때 주어진 언어에 제한된 수요의 음소라든지 독일 언어의 여러 음소들을 사고 대립시켜서 변별적인 특징들을 찾아내고 그 특징들 아래서 발화 연생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 나오는 과정 아래서 음소들이 어떻게 배열되고 있느냐 이러한 것들을 규칙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음소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그러니까 음소가 뭔지를 갖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겠죠. 먼저 음소라는 것은 바로 언어의 2차적 분절 단위로서의 의미를 지니지 않는 음성 형태의 최소 단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의미를 지니지 않는 음성 형태 최소 단위 이것이 음소이다. 그래서 언어의 특유한 변별적 특징이라고 불리는 음성적 특징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이 각 음소를 사고 대립시켜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음소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소에 대해서 이를테면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P가 얘기 나오죠. P. 그래서 이 P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양수름이면서 무성이면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P를 보시면 P라는 것이 결국 양수음이면서 무성이면서 또 비모음 이러한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이 세 가지의 변별적 특징들은 단독으로는 발화 연쇄의 한계점에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단독으로 발화 연쇄의 한계점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음맥이나 발화 상태 그러니까 발음이 되는 그 맥락이라든지 어디에서 발음이 되느냐 그 다음에 그 발음을 하는 사람의 어떤 개성 그러니까 어떻게 발음을 하느냐 파파파 뭐 이런 거죠. 파파파로 될 수도 있고 파파파파가 될 수도 있고 파파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에 따라서 변하는 다른 음성적 특성과 결합해서 나타나는 게 바로 피다 이렇게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음소는 상이한 음성에 의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으며 이 음소를 독일 언어의 다른 음소들과 구별하여 주는 특징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게 바로 음소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야 이런 것이 음소구나라는 정도로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최소 단위다. 어떤 말에 있어서의 최소 단위다라는 것이 음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각 언어의 수가 정해져 있고 그 언어에 따라서 성질과 사고 관계가 다른데 각각의 다른 언어 속에 속하는 두 음소가 완전히 그러니까 같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P라 그랬을 때 P 했을 때 우리 한국어에서의 P와 저쪽에서의 P는 완전히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 단위로서 P가 있다 그랬을 때 그 P라는 한 단어를 발음한다고 할 때도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것은 각 언어권에 따라서 다 다르게 된다는 거죠. 그 이후로 거기 나와 있듯이 그 언어가 속한 다른 음소와의 대립을 통해서만이 그 음소가 정의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해 볼 게 바로 이 생성 의문론입니다. 생성 의문론이라는 것은 음소가 아까 말했던 그 음소 최소 단위의 어떤 발음의 음운으로 구성된 최소 단위라고 그랬죠. 그 음소가 복합체 구조를 갖는다는 점을 유지하면서 음소 자체의 존재를 부정해서 형태소 단계에서 직접 실현된 언술에 있어서의 표준 발음의 음성 형태를 분석하는 게 생성 의문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최소 단위 어떠한 그 음소라는 게 있다 그랬을 때 그 음소가 가지고 있는 복합체 구조라는 것은 음소가 음소 안에서 뭡니까? 동일한 음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어의 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것이 서로 연관성을 맺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두 음소가 완전히 같을 수가 없는 것과 같이 이 음소라는 것은 굉장히 복합체적 구조를 가졌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유지하면서 어 음소 자체의 존재를 아예 부정해버리면서 형태소 단계에서 언술에 있어서의 표준 발음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의
형태를 분석해서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생선 의문론이 되겠어요. 뭐 이거는 그냥 이런 것들을 해서 하는구나라는 정도로 그냥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fine과 fine이죠. 그래서 fine과 fine이라는 것을 대립시키는 것은 유성음이라는 변별적 특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fa 이런 그런 발음에 따른 유성음 그러니까 이 나타내어지는 파 이런 것들이 서로 변별되어 나타난다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생성 의문론이 되겠습니다. 어,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의문론에 있어서 연구 방법의 나머지 것들을 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제 음소론이라든지 생성 의문론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봤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의문론의 연구 방법론이 뭐가 있느냐 그랬을 때 개별 의문론이 있다는 거죠. 개별 특정 언어의 어떤 의문 체계의 특수성, 그러니까 특수성을 연구하는 게 개별 의문론이다. 그다음에 일반 의문론은 모든 언어의 일반 체계의 의문 체계의 기능을 지배하는 일반적 법칙을 연구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비교 의문론은 여러 의문 체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통시 의문론이라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른 의문 체계, 그다음에 공시는 한 언어가 주어진 시기. 그러니까 개별이라는 것은 특정 어떠한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개별성을 연구하는 것이 개별 의문론이라면 일반 의문론은 모든 걸 연구하는 게 되겠죠. 그 다음 비교 의문론은 말 그대로 둘을 비교해 보는 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통시 의문론이라는 것은 역사 안에서 어떠한가. 그 다음에 공시라는 것은 한 기간 동안 어떠한가. 앞서 여러분들이 느끼셨겠지만 앞서 얘기했던 음성학에서도 역시 이와 같은 방법들이 있었죠. 뭐 통시 음성학, 그다음에 공시 음성학 이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통시라는 것은 역사안이다. 그다음에 공시라는 것은 한 기간 동안의 어떤 특성을 연구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연구 방법으로서 존재하고 있다. 이런 정도를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형태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마지막으로 이 형태론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 언어에서 의미를 지니는 가장 작은 단위는 형태소 있죠. 형태소. 형태소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단어의 내부 구조를 지배하는 규칙과 관련해서 이 단어가 어떠한 성을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수, 시제, 인치, 격 이러한 것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단어들의 굴절 어미들을 연구하는 거죠. 굴절 어미. 그러니까 성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고 어떤 시제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고 뭐 여러분들 뭐 잘 알고 계시죠 이런 것들을 예, 이런 것 정도로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남성이냐 여성이냐 격이 뭐 근데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는 남성 여성 격 이런 거 그러니까 인치 정도라든지 시제 이런 것들이 아주 주요하겠죠. 시제 우리 한국어는 뭡니까 과거 시제하고 현재 시제 밖에 없죠. 미래 시제라는 게 없죠. 미래 시제,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있죠. 그리고 현재 진행형 같은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밥 먹는 중이다라는 말은 뭐 우리 한국어 문법상으로 보면서 잘못된 말이죠.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죠. 그 더불어서 이제 다른 내부의 구조의 규칙과 동시에 문장을 형성하기 위한 단어나 통제 간의 결합 규칙을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단어의 형성이라든지 굴절, 통사 관계가 어떠하냐 이런 것들을 연구한다는 겁니다. 뭐 그래서 형태론이라는 건 이런 걸 연구하는구나라는 정도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그냥 그렇구나라는 정도로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형태소의 주요 개념들 한 세 가지를 살펴보고 마치겠는데요. 첫 번째는 형태소가 있죠. 그래서 최소 기호인 의미를 지닌 가장 작은 언어 형태를 지칭하는 게 바로 형태소이다. 그다음에 자립 형태소는 단독으로 나타날 수 있는 최소한의 형태소 단위이다. 그다음에 의존 형태소는 단독으로 절대 나타날 수 없는 단어의 구성 단위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 뭐 이거 뭐 여러분들이 형태소에 대해서는 이미 그 고등학교 문법 시간에 뭐 많이 배우셨을 거기 때문에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뭐 다 이해하고 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이제 어떤 그 음성학에 대한 이야기 좀 해봤고요. 음운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그다음에 형태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이것이 뭐
그냥 뭐야 이거 수박 겉핥기식으로 넘어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이 언어학의 이해라는 것 자체, 언어의 이해라는 것 자체가 언어가 무엇인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기본 베이스를 깔기 위한 그런 수업이기 때문에 어, 제가 이제 되도록이면 그 전문적인 것들은 좀 배제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선 안에서 그냥 이해를 하게끔 하려고 지금 뭐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역시 이제 이런 것 정도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이번 시간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언어학, 언어를 어떻게 연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냥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자라는 거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관점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언어학의 연구 방법론으로서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 역시 감상 동영상이 있죠. 그래서 이번 감상 동영상은 좀 깁니다. 한 40분 좀 넘든가 아마 그렇게 될 건데 하여튼 근데 한번 여러분들이 봤을 때 굉장히 괜찮은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에 문자 위대한 탄생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문자라는 것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가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문자라는 것이 어떻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져야 되는가를 갖다 이 다큐를 보게 되면 좀 더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듣느라고 수고들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나머지 언어학의 분류 방법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